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던 제품에서 신고된 것과 다른 세포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관절염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인보사 제품에 무슨 문제가 발견된 건가요? 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와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주사로 투여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요. 해당 제품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정상 동종 연골세포 1핵과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가진 연골 유래세포 2핵으로 각각 구성된 의약품인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주성분 확인 시험을 하던 중 2핵의 세포가 한국에서 허가받은 성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골세포와 함께 이 세포가 잘 자라게 돕는 연골 유래세포가 제품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갔다는 설명인데요.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지난 22일에 알렸고 인보사의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회사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품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포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보사의 구성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 세포의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도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11년간 3천여 명에 시술됐으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작용 등 보고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밝혀낸 미국 릴라이언스사는 국내 유통된 인보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는 15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데 식약처도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출 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임종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한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에 올라온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표입니다. 5년짜리 고정금리 상품 가운데 A은행 대출은 금리가 2.7%인데 C은행 상품은 금리가 0.3%포인트 가까이 더 높습니다. 신용등급과 같은 대출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이처럼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 내역서에는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갱신이나 연장할 때마다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기존 대출자도 별도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역서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등급이 상승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효과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결과와 함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이후 찾아가는 방법을 몰라 쌓여있는 퇴직연금 적립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까운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적립만 해놓고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2017년 기준으로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찾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8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간 주인 잃은 퇴직연금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연금을 못 찾았다면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주인 잃은 퇴직연금은 본인이 가입 금융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내 연금 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가입한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가입자는
해당 금융사가 제공하는 급여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반면 확정급여형 DB형 가입자는 개인 급여 내역과 퇴직사실 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GC는 계좌가 개인마다 하나씩 있어요. 내 계좌에 있는 저 돈을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건데 DB는 이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하나의 계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받아가야 되는 건지 그 수준을 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돼요. 정부는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의 박규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로부터 규제를 풀어주면 할 수 있는 사업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왜 이런 것들을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한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규제만 풀면 신산업이 되겠다는 싶은 산업들을 정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규제를 풀어도 될지를 따져보겠다고 정한 사업은 19가지입니다. 모바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즉석에서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이른바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경조사비 같이 개인 간 송금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 때문에 해외여행 자주 가신 분들에겐 매번 갈 때마다 설명을 듣고 서명하고 적잖이 귀찮은데 NH농협선보가 휴대전화에서 한 번 터치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하는 서비스 등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금과 현금 인출 환전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요. 우리은행이 요즘 차를 타고 음식을 시키면 받듯이 차 안에서 현금 인출이나 환전을 요청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네, 정 기자, 규제 완화를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9가지 서비스는 이번 달 중 심사에 일단 시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한 상태에서 최장 4년간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 및 제도가 개선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미국에서 라면값 인상 담합 재판을 받던 농심과 오뚜기가 원고인 유통업체의 항소 포기로 6년 만에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미국의 한 유통업체는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1,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미국 법원은 담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를 오는 금요일부터 모델별로 139만 7천 원, 155만 6,500원에 판매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부터 4일까지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약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과 KB, 하나, NH농협 등 9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1조 6,4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은행 순이익은 같은 기간 15% 늘어난 9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지주사 순이익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관절에 딱 좋아.
퇴행성 무릎 관절염도 개선시켜준다는 유전자 치료제 바로 인보사 K주입니다. 1회 접종비가 700만 원 안팎의 고가인데도 그 효과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유통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소장님, 이 인보사 K주라는 게 저에게는 좀 낯선데 꽤 유명한 치료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안 와서 복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꽤 유명한데요. 국내에서 이제 이 판매를 허가받은 이제 최초의 유일한 유전자 치료제고요. 퇴행성 무릎 치료제의 이 명칭이 인보사 K주입니다. 이게 이 제조 판매가 잠정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이게 코롱 생명과학의 이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코롱 생명과학의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 당시와 그리고 지금 다른 세포가 들어있다라면서 이제 이 판매를 이제 중지를 요청한 사안인데요.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미국에 있는 코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이제 원래 의도대로 성분과 좀 다른 성분이 미국에서 임상 실험 과정에서 발견됐다라고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이 식약처에 보고를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식약처는 2017년 허가 판매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 이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한 가능성이 국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세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매를 중단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이 결과는 오는 15일경에 나올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 코롱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분이 이제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그게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잘못 들어간 거라면서요? 네, 코롱 측의 얘기가 뭐냐면요. 네. 2004년입니다. 15년 전에 허가를 받을 때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성분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구성 세포 중에 연골 유래 세포인 줄 알았던 것이 이번에 SRT 기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293 유래세포, 신장 유래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네. 그러니까 성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당시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더 나은 기법으로 밝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15년 전에는 왜 몰랐고 네. 또 15년 동안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왜 몰랐는지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탁 생산이 아니라 충주 공장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SRT 기법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해명이 궁색하죠. 그러네요. 소장님, 이 어찌됐건 가장 걱정인 거는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안전성이 답보되어 있느냐, 그리고 식약처가 이제 2017년에 판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판매 허가를 이제 취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제품,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1상, 2상, 3상. 3상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그 시간, 임상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네. 이게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상실험 참가자들 그리고 시판 이후에 투약 환자 가운데 생명에 중대한 지장을 줄 만큼 부작용은 나타난 사례가 없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임상 1상 기준에서 지난 11년간 인보사를 맞은 총 환자 수가 2019년 2월 누적 기준 3,5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식약처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약한 이후에 15년간의 환자 이상 반응을 추적 관찰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번 사태가 확대가 돼서 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렇다면은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에 그 허가를 받을 때와 성분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허가 취소까지 된다면 사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떤 성분으로 약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말이죠.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15일까지 조사가 나와봐야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얘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소장님 지금 코오롱 그룹이 이 인보사 기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회 투약 비용이 700만 원을 오가는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 실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 판매된 것을 보니까 기술 계약 수출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이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까지 지금 홍콩, 마카오, 일본 등재 제약사에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국가별로 보니까 일본이 한 6,600억 원,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중국이 2,300억 원,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마카오, 몽골의 순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코롱생명과학 측은 뭐 허가 절차상 성분 명망 바뀐 것이기 때문에 환자 안전성 우려는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수출, 이미지는 굉장히 큰 손상이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덕성 그리고 신뢰성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해외에서 수출하는 데는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식시장에서도 하한가가 됐고요. 코오롱그룹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든지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15년 동안 그것을 그럼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중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 거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모르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을 스스로 밝혔다면 그 도덕성 문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알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말이죠. 지금까지 그것을 숨겼다면 그때는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 하루빨리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7년. 한국 라면 업계가 라면 가격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이 라면 가격 담합 의혹이 왜 제기가 된 건가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주도로 해서 국내 라면 4개 제조사, 삼양사와 우뚝이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가 가격을 담합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1,350억 원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법정 소송을 거치면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에 미국의 이제 이 한 유통업체와 이 더 플라자 컴퍼니와 소비자 단체가 미국에 있는 이제 농심사 현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2015년에 이제 국내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이 미국 측도 이제 소송을 상대로 해서 취소하면서 결국은 7년 만에 이제 무마가 됐지만 그러나 그 무유무형의 이제 손해는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패소했다면 농심과 오뚜기 입장에서는 배상액이 상당할 수 있었던 그런 거네요. 미국은 집단소송제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도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업체인 이 더 플라자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같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소송이 이제 결국 패소로 귀결이 됐다면 농심 측은 거의 1,500억에서 많게는 5천억 원까지도 이제 손해를 이제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손해배상은 결국 없었던 걸로 됐습니다만 그러나 농심 측이 입게 되는 데미지,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이미지 신뢰 추락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추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이 소송 제기의 근거가 됐던 건 사실 공정위의 담합 판정이었잖아요. 결국 그렇죠. 이게 국제소송으로 번지게 된 거였죠. 맞습니다. 2012년 3월에 담합을 했다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7월에 약 1,300억이 좀 넘는 그런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3년 7월에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공정위가 이 담합을 발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 이것 때문에 국제소송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네. 그로 인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아까 얘기했듯이 7년 장장 이동안에 굉장한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 뭐 전체적으로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농심과 오뚜기가 그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만 해도 약 350억에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할 때 당시만 해도 농심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8년에 5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입은 어떤 신뢰도, 이거의 어떤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위가 뭐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국내 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 어떤 그 앞으로의 신중한 그런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네. 소장님, 이 승소에도 지금 웃지 못할 게 라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이미지는 꺾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농심은 이제 단일 브랜드로 이 S라면의 경우에는 뭐 알프스 꼭대기 정상에서도 전 세계인이 맛볼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이런 브랜드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라는 이제 안 좋은 이미지, 물론 이제 결국은 누명은 벗었지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거의 70%에 가까웠던 점유율이 지금 5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무형의 그런 이제 피해를 과연 이제 공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농심이 또 소송을 제기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공정위는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말이죠.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어떤 피해를 줬다면 말이죠. 그다음에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 과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농심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공정위의 경우에 그 패소권이 2011년에는 57.7%가 패소를 했고요. 2015년에는 54.2%가 패소를 했거든요. 이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문 2기 내각 운명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내정됐던 2기 장관 후보자 중에서 2명이 동시에 낙마를 했는데 소장님, 사실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게 되면 7명 전원 다 강행할 것이다. 아무리 여당의 이제 공세에도 불구하고 낙마한 후보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명 후보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계 장관 2명을 이제 정리하고 나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사퇴한 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 이후 악화됐던 어떤 여론도 부담이었고요. 또 이틀 후로 다가온 4.3 이 보궐선거도 이제 큰 이제 부담이었고, 또 하나가 지지율이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이라고 여겨졌던 40%를 좀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조기에 이런 민심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이 좀 불합리한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외유성 출장에다가 두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 여기에다 이제 해외 이제 학회라고 불리는 해석학회라고 불리우는 이런 이제 부실한 참석까지 이제 결정타가 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는 뭐 이제까지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지명이 철회되거나 또는 사퇴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추천을 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그 부동산을 세 채나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강남과 분당과 세종, 그리고 또 편법증여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 정부는 부동산만은 잡겠다
라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대출도 억제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국토부를 이끌어 나가야 할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야 할 이런 장관이 그런 흠이 있다면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 이 두 후보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후보 지명을 잘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당 시절과 공수가 바뀌었어요. 이전 정부에서는 매번 이제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정말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는 거냐 네. 혹독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그런 비판을 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동호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도 지명 처리를 발표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서 검증에서 걸러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청와대 인사검증이 왜 있겠습니까? 보낸 자료만 한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남매,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서 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청와대가 이걸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금 2017년 발표했던 이제 7대 배제 기준이 너무 내로남불, 나한테는 굉장히 유연하고 남한테는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중잣대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투명하게 강하게 하느냐가 앞으로 인사에 그리고 이제 2기 내각을 꾸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 청와대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인사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2기 내각 구성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손학규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 정치를 하는데 바쁘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이 인사 검증에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서 이 조국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인사수석의 지금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경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이죠. 뭐 경질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어떤 부실 검증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훌륭한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정 경제정책이라든지 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생생한 우리 산업의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젠 이슈 서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먼저 관심을 끌었던 5G 요금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일이죠. 세계 처음으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전용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을 살펴보면 5 요금제를 4가지를 내놨는데요. 가장 저렴한 구간은 55,000원에 기본 데이터 8GB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LG U+를 살펴보면 3종의 요금제를 내놨어요. 월 55,000원에 기본 9GB를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를 시작으로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KT가 준비한 5G 요금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월정액별로 55,000원에 9GB, 75,000원에 150GB, 95,000원에 250GB를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베일을 벗은 이통 3사 5G 요금제는 모두 엇비슷한데요. 최저가 구간은 55,000원으로 모두 같고
데이터 제공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력 구간이죠. 75,000원 요금제 기본 데이터 제공은 3사가 모두 150GB로 갔습니다. 네, 5G 첫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 S10 5G 폰의 출고가도 확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5G 단말기, 첫 단말기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S10 256GB 출고가를 139만 7천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512GB 모델은 155만 6,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G 폰은 이동통신 3사가 전용 모델, 자급제 모델에 더해서 이통사용 언락폰, 즉 공기계로도 판매가 됩니다. 이통사용 언락폰을 이용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등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동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관리에 관심이 큰데요. LG전자가 최초로 공기청정은 물론이고 가습까지 되는 제품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이 프리미엄 라인의 에어컨을 내놨는데요. 신제품에는 기존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가습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겨울철에 난방 운전과 동시에 스팀 가열을 통한 가습이 가능한데요. 가습에 사용되는 물통과 물은 기기가 알아서 살균해주고 또 가습이 끝나고 남은 물은 자동으로 버려주게 됩니다. 함께 보시죠. 한 대의 에어컨으로 냉방, 난방, 공기청정, 가습, 제습까지 사계절 생활환경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최적의 수준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에어컨 하나에 냉방은 물론이고요. 난방, 제습, 가습, 또 공기청정 등 5가지 기능이 모두 탑재된 제품인데요. LG전자는 이런 기능의 제품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5월 출시 예정이고요.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초고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항공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차별화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붙이는 짐이 없으면 운임도 깎아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이 선택전 운임이라고 하는 선택적 운임제 페어 패밀리를 국제선으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국내선 일부에 활용이 됐었는데요. 페어 패밀리는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임 체계로 승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각각의 묶음으로 설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국내선 운임 체계는 국제선 운임 체계는 베이스 위탁 수화물 없음과 밸류 15kg 이내 정규 운임, 위탁 수화물 5kg이 추가되는 프리미엄 단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짐이 없는 승객은 기존 운임에서 3,000원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은 좌우 간의 간격을 넓힌 새로운 형태의 좌석 서비스인 뉴 클래스를 처음으로 적용하는데요. 올 7월 부산과 싱가포르 간의 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산업계의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관련해서 서주원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본격 시행을 맞아서 제도의 필요성이 뭔지 또 잘 안착되기 위해서 남겨진 고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장진나 노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수님 잠시 시계바늘을 돌려서요. 2004년이었죠. 주 5일 근무제가 첫 시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보편화된 근무제지만 당시에는 잡음이 참 많았죠. 그래도 준비를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토요일 수업이 없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고 학교도 2주일에 한 번씩 실험적으로 또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잘 준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연습이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상당히 그 재미있는 좋은 풍경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토요일에 일을 했지 싶을 정도로 정착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부가 바라는 게 아마 이런 상황이겠죠, 교수님? 그렇죠. 68시간 하다가 이제 52시간으로 줄였으니까. 네. 근데 그 52라는 숫자가 이제 워낙 좀 빡빡한 숫자라서 그게 이제 생각지 않았던 또 그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변화도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또 이제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토요일 날 빼고 나머지로 하되 휴일 근무가 가능했던 이런 그 68시간 시대에서 52시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주 52시간 그러니까 한 주에 그 이상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이 제도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무사님 이 내용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판단하에 3개월을 그 유예 기간을 뒀다가 또다시 3개월을 연장을 하면서 좀 계도 기간을 두었었는데요. 이 계도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서 만약에 노동부에서 점검을 해서 사업장 점검을 해서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것들이 확인된다라든지 근로자들의 어떠한 그 진정이라든지 고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나 감독이 강화되면 잘 지켜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연도부터 이제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위반 이런 부분들을 그 감독을 통해서 조금 그 많이 잡아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노동부의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근로감독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상당 부분 많이 그 충원을 해가지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계도를 이후에 어떠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독을 통해 가지고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꼼수라든지 실질적인 장시한 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효과는 있을 것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사님이 꼼수 얘기하셨습니다만 교수님. 이 한편으로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오히려 뭐 비용 경쟁에 있어서나 유리한 입지에 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마 이제 법을 안 지키고서 계속 버티다가는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그 자기들이 그것을 적발당했을 때 어떤 소위 레퓨테이션, 명성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켜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역설적인 오늘 나온 이제 뉴스인데요. 예, 그 정확히 하면 이제 7개월, 8개월 만에 일자리가 10만 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줄어버렸다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노무사님 지금 이 같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서 물리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있는 자리에서 마른 걸레를 짜는 거죠. 마른 걸레를 짜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 이후에 더 올 만한 어떠한 인건비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해서 새로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뽑지 않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기업들이 과연 준비가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거일 텐데 주 5일 근무제도도 정착되기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걸린 걸로 아는데 이번에 우리 주 52시간 제도 계도 기간이 충분했을까요? 저는 조금 서둘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벤처기업의 그 CEO들이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벤처기업으로서는 너무도 큰 규제다.
그렇게 규제를 큰 규제를 하고 작은 규제를 푸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을 해봤고, 특히 벤처기업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해야 되는데 52시간 땡치면 집에 가야 되고 하는 식으로 가면은 탄력근로제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준비를 조금 더 했어야 됐다. 물론 지금은 300인 이상만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1년 있으면 50인 이상, 그다음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 혹시 애로를 느끼는 건 없는가를 현장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사님은 이 계도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혼란이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뭐 300인 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비단 1년 반만 지난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을 확대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지금 1년 반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작업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런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준비할 시간은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걱정이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득이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거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리를 지키신 분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 통계를 보면은 한 8% 정도. 근데 10만 개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리를 못 지킨 사람은 소득이 확 줄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볼 때 우리는 자리를 지키신 분, 그래서 52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찍 퇴근해서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즐기시는 분들의 입장만 보면 안 됩니다. 정부는 그분들만 보면은 좋아진 거는 분명한데 그게 아니고 그 대열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런 거를 즐길 수 없는 분들까지 고려하는 게 정부의 성숙한 시각이고 거시경제를 경영하는 국가 경영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볼 때 우리가 부작용을 자꾸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 좋아졌는데 좋아진 사람 많죠. 당연히 일찍 요새 문화센터 엄청나게 많이 등록하고 헬스클럽 지금 막 넘쳐나고 근데 또 가보면 음식점 문 닫고 일찍 집에 가니까 회식이 없어져가지고 음식점들 다 문 닫고 막 그냥 신용불량자 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는 좋은 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나쁜 것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급여 지키신 분들은 지금 급여가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노조가 압력을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감소하니 시간당 임금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좋은 기업들은 버티는데 그 이면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부가 그 눈물을 봐야 됩니다. 그 눈물을 봐야만 전체 경영을 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의 그 전략이 나오는 거죠. 네, 노무사님, 주 교수님이 이 자리를 지켜낸 분들 그리고 지켜내지 못하고 탈락한 분들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금융 쪽, 증권이나 금융 쪽으로는 희망퇴직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10,000명 단위의 희망퇴직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증권사, 금융사 쪽에서 이런 정도의 희망퇴직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제조업에 있어서도요. 지금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68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연장근무 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이 52시간 단축되면서 16시간분의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래서 단기간에 월급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지고는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소득 감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탄력 근로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탄력 근로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 기간 확대를 가지고 여당과 정부는 6개월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당과 경영계에서는 1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단기간을 6개월이냐 1년으로 지금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1년이든 6개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6개월이든 1년이 되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거든요. 네. 근데 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회사가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서면 합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오히려 불거지고 있고요. 노동쟁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탄력 근로제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네. 제도가 원래 자기가 의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라는 것과 정책에는. 그럼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 정착되게 도와주다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네. 그럼 빨리빨리 그거를 시정을 해야 되고 벤처기업인들이 야 정말 너무 힘든 규제다. 지키기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분, 그다음에 또 일자리 날아가는 분, 그리고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중에 그 증권 얘기하셨지만 보험도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4대 보험 줘야 된다. 특수고용직인데 보험회사도 엄청난 보험 설계사가 올해 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해고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도대체 이렇게까지 많은 그런 그 동시다발로 그냥 막 그 노동 정책이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왜 정부가 그대로 가야 되는지 조금만 유연하게 보면 야 이런 거 좀 나중에 하고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요건 지금 하고 그런 좀 전체를 봐야지.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일자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일자리를 지켜내서 그 자리에 계신 분하고 합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새로 뽑는 사람이 줄은 거 신경 솔직히 별로 안 씁니다. 자기들이 현재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정부는 그 분들을 위해서만을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 기업에 들어오려고 줄 선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감안을 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소득을 어떻게 더 보전해 줄 거냐를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 근로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신 분 생각만 하면은 그게 정부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실업자적 관점, 줄 서려고 하는 취업 예비 준비생적 관점까지 다 봐야 이 문제가 잘 풀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무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명히 지금 제도 시행 초기라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다 제도들이 이제 실행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가 실행이 된 다음에 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법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비 기간이 짧았던 곳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더 계도할 수 있는 처벌만의 능사가 아닌 계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더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저희가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 기간에 그 준비를 기업들도 할 수 있게끔 또 근로자들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그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단순히 일자리, 그다음에 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 이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좀 더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매뉴얼 검토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좀 하여튼 기업들한테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일하고 싶으면 조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무조건 52시간 이러지 말고 그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정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시켰으니 너 무조건 해 이런 그 경제적 자유를 조금 말하면 줄이는 이런 그 식의 결정은 좀 문제가 있고 노동 분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도 특히 노동의 경직성이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해외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 평가가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 바로
노동의 유연성, 탄력성이거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정부도 유연하게 좀 접근하자. 이런 그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장진남 노무사 그리고 윤창현 교수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하늘이 맑았는데요. 쌀쌀한 꽃샘 추위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